지구를 둘러싼 우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쓰레기 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우주로테크 이성문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주에서 뭔가가 날아온다. 이거는 뭐 영화 속에서나 있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초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 저게 뭔가요? 아주 큰 물체인 것 같은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저게 어떤 겁니까? 네, 보통 저런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 발사체에서 남은 잔해물들이 지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저런 쓰레기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우주 쓰레기들은 발사체뿐만 아니라 인공위성들이 임무를 다 끝낸 인공위성들이 폐기되면서 떨어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사실은 뭐 우주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작은 화분이 뭡니까? 뭐 풍선에다 물만 담아놓고 떨어뜨려도 사람이 맞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거는 우주에서 날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맞으면 진짜 사람이 여러 사람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 도대체 이런 우주 쓰레기는 어디에서 날아오는 겁니까? 네, 그동안 우리 인류가 개발을 해왔던 우주 물체들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물체들이 우주 공간에서 결국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에서 소멸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네. 일부 물체가 크거나 질량이 좀 큰 경우에는 네. 그런 물체들이 대기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상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저기 막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 번만 더 말씀을 갖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우주에 발사한 물체들의 질량만 따져도 13,000톤 이상, 개수로는 4만 개 이상 정도의 물체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4만 개가 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인공위성들도 있고 발사체 잔해물들도 있고 여러 물체들이 섞여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고리처럼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네네. 이러한 우주 쓰레기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들 잔해물들과 다른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위성들이 부딪힌다면은 네네. 정상 작동 위성들을 완전히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일부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럼 뭐 그런 우주 위험이 교통사고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런 개념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우주 교통사고는 우리가 뭐 가상의 이런 SF 시나리오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미 여러 차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요즘에도 계속해서 우주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다른 위성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우주 쓰레기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네, 결국 쏘는 물체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 인공위성들을 옛날에는 국가 주도로 발사를 하고 개발을 해왔다면은 네네. 2010년대 정도부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두 개, 고부가 가치 위성 한두 개를 쏘았다면은 이제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위성과 우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작더라도 저렴하고 많은 숫자의 인공위성을 다수 생산을 해서 그런 것들을 동시에 발사하고 운용하는 이러한 군집 운용 체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스페이스X처럼 우주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발사체 솔루션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졌습니다. 네네. 그만큼 우주에서의 어떤 인공위성을 활용하거나 인공위성으로부터 내려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들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결국 이런 수요들이 늘어난 만큼 우주 쓰레기들의 숫자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문에 현답 주신 것 같습니다. 쏘는 게 많아지니까 쓰레기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뭐 많이 먹으니까 뭐 많이 살찔 수밖에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위성과 또 파편들이 지금 우리 머리 위를 계속 날아다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위성과 파편이 있다라고 하면 케냐에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을 그러할 그 가능성이 없다,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네요. 맞습니다. 절대 단정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런 우주 쓰레기들에 우리가 직접 과연 맞을 일들이 생길까 이런 네네. 사건 사고들이 있을까라고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네. 사실 그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워낙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확한 퍼센트를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이 네네. 이유가 결국 우주 물체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지만 네. 그 물체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측을 하더라도 어떤 한 지점에 이 도시에 어디에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은 못하고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저희는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영역 내에서 어디쯤에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우주 물체다라고 하더라도 그 물체가 떨어질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영역을 굉장히 넓게 추산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물체가 우리는 맞을 일이 없으니까 큰 위험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들은 넓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인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항공기라던가 주요 지상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이지가 못하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저런 우주 쓰레기가 지구로 들어오면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타서 다 없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기권을 들어오면서 보통은 많은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알루미늄 같은 재질을 쓰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대기상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물체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나 재질 자체가 녹는점이 훨씬 더 녹기 어려운 그런 재질들이 사용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폐기되는 과정에서 그 잔해물들이 완전히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질들이 일부 지상까지 도달을 해서 네네. 아까 앞에서 보여주신 그런 우주 쓰레기들처럼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런 문제들을 요즘은 해결하고자 이 인공위성에 적용되는 재질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어떤 성능만을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위성을 만들기 위한 재질만을 고집했다면은 네. 이제는 폐기 과정에서까지도 고려를 해서 주로 쉽게 녹을 수 있는 그런 알루미늄 재질이라던가 또는 뭐 최근에 일본에서는 재밌는 주제로 또 나무를 이용해서 인공위성을 만드는 네. 이런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무로 인공위성을 만든다. 아이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뭐 위성 파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빼곡하게 몰려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인공위성들끼리 그 부딪히는 우주 교통사고가 갈수록 그 빈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네, 그런 위험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네네. 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 대부분의 상업용 인공위성들이 쓰고 있는 궤도는 비슷한 고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를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고도 500km에서 2000km 사이 정도에서 이런 상업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들이 다수 운용 중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비슷한 고도에서 비슷한 궤도 형태를 가지고 운용이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들이 겹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물체들 간에 가까워지고 인공위성들 사이에서 충돌의 경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CDM이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고 메시지를 받는 횟수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위성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CDM들이 발생했을 때, 경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제적인 기구들이나 관련 규제 기관들에서 함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런 우주 쓰레기들이 우리 같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 게 하늘을 떠다니는 항공기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진짜로 항공기 운항에 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옛날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항공기 운용하는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너무 많은 물체들이 매년 지구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가 밀집돼 있는 공항 주변에 그런 공역에서는 우주 물체가 떨어지는 시점이나 그런 지역을 분석을 하고 위험이 높다면은 항공기 운항을 일부 제한하는 그런 운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에 나오는 통계들을 보면은 이런 공항 주변의 권역에서 우주 쓰레기로 인해서 뭔가 항공기의 운용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0.8%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0.8%라는 수치가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항공기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떠다니는지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절대 적은 숫자라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될까요? 네, 결국 항공기나 인공위성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취약한 구조적으로 위험한 구조들이 있습니다. 네네. 작은 구멍이 하나가 뚫리거나 또는 작은 부품 소자 하나들만
파손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 기체에 큰 결함을 일으키거나 네네. 인공위성의 기능에 중요한 이슈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물체들이 충돌되기 전에 여러 추정과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이런 위험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위험들이 높은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항공기 운항을 제한한다던가 네네. 아니면 기존의 경로를 수정한다던가 네. 이런 방식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날아가는 비행기에 그 물체가 딱 맞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주 쓰레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쓰레기, 우주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현실에 있는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원인 제공자, 그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이나 기관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결국 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옛날에는 국가 주도로 위성을 개발했다 보니까 우주 네. 공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네. 이제 국가들 간의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거나 외교 문제. 네, 네네. 아니면은 이제 국가들끼리 먼저 해결을 하고 나중에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민간이 쏘는 위성들의 숫자가 국가에서 발사하는 인공위성의 숫자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위성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됐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은 민간 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그런 규제나 가이드라인들이 먼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이런 우주 개발의 선도국인 미국에서 그런 규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 규제들이 전 세계로 점차 번져나가면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네. 그 옛날에 뭐 SF 영화나 아니면 더 옛날에는 이제 만화책 딱 보면 청소 우주선이라고 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 우주에 이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쓰레기를 청소 우주선이 이렇게 딱 수거해가지고 돈 되는 건 돈 되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는 현실입니까? 네,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술 개발들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SF 영화에 나오듯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우주 쓰레기를 붙잡거나 아니면 그물을 던져서 우주 쓰레기들을 포획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네네. 이미 궤도상에서 이런 기술 실증 위성을 통해서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제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네,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로봇팔을 이용해서 직접 네. 물체를 잡는 것들은 능동형 제거 방식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위성이 임무가 종료가 되고 나서 네. 스스로 자가 폐기될 수 있게끔 네. 하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는 이제 수동적 제거라고 네. 합니다. 임무 후 제거라고도 하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능동형 제거와 수동형 제거에서의 사이에서 보면은 결국 비용이 문제입니다. 비용. 네, 그리고 네네. 능동형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쓰레기 대상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인공위성이 필요하고요. 네네. 그런 인공위성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근접 운용 기술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겠다라는 목적인데 그 쓰레기 제거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게 되면은 많은 위성 운용사에서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능동형 제거 기업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계약 금액을 보면은 임무 한 번에 뭐 1,400억 원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 인공위성 자체가 1,000억이 안 되는 위성들도 많은데 네네. 폐기를 위해서 1,400억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대상이거나 어떤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능동형 제거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겠지만 네네. 그 이외에 좀 더 상용으로 쓰고 있던 저렴한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위성들의 임무가 끝나고 나서 스스로 폐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임무 후 폐기 기술이 더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뭐 개별 기업 아니면 한 나라 이런 정도 수준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돈이지만 외교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국제사회가 같이 힘을 합심해서 문제를 처리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건 어떤 한 국가나 한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네네. 결국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그런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은
다국가 차원에서의 사회에서의 정보의 교류, 그리고 각 국가별로 또는 글로벌 시장 내에 통합적인 어떤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규제들이 각자 국가별로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그런 권고안, 가이드라인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해외와의 어떤 규제 격차가 점점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규제 공백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우주 궤도 데이터들, 인공위성들이 어디에 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궤도 데이터들에 대한 교류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관측 가능한 인공위성들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관측하기 위해서는 뭐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관측할 수 있는 영토 자체가 이제 좁다 보니까 많은 위성을 한 번에 관측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결국 해외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성된 데이터들과 서로 교류가 될 필요가 있고요. 네네. 교류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력과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력을 쌓아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외교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보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국제 사회가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국제 기구하면은 딱 떠오르는 데가 유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누구냐? 과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주 쓰레기 문제가 뭐 빈곤, 기아 이런 문제와 거의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될 동격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우주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엔 차원에서의 이런 국제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엔에서는 지난 2007년도부터 원래 이런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들은 결국 가이드라인, 권고안 수준에만 그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어떤 네. 페널티를 물을 수는 없는 그런 형태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들도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먼저 중심으로 네. 2022년도 말에 첫 번째 이 법제화된 규제가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규제에 따르면 이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은, 이 우주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은 이 임무가 끝나고 나서 우주 물체를 5년 이내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규제가 신설되기도 했고요. 이러한 법제화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다른 정부 부처들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곳들은 역시 민간 기업들인데요. 네네. 기업들에서는 결국 우주 쓰레기들이 물체가 많아지고 우리 위성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은 이 기업들의 서비스에 차질을 미치기 때문에 네. 먼저 이런 기업들끼리 지금 모여서 한 27개 정도의 글로벌 우주 기업들끼리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엔 어떻게 서로 피해야 되는가, 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예측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지 충돌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누리호 성공이 2022년이었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세계 7대 우주 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리호 발사가 성공돼서 아주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우주 쓰레기 문제에 우리나라도 책임이 있다라고 다른 나라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하면은 발사하고 있는 위성의 숫자는 적지만 네네.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봤을 이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가별 우주 개발의 수준을 봤을 때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20개 내외 정도의 이제 인공위성들이 개발되고 발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에는 이런 우주물체들을 잘 폐기하기 위한 그런 기술에 대한 실증들도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네.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여러 위성들이 발사되고 있는데, 이 올해 11월에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 4차 발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 쓰레기 제거를 위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인공위성이 개발되고 발사 예정에 있고요. 이러한 인공위성들은 이 우주물체 폐기 기술을 우주 공간 내에서 실증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 쓰레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님이시라면서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주교통관리 솔루션 기업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요. 네네. 결국 이런 우주교통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인공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네. 탐지를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인공위성들이 어디로 갈지, 미래 시점에 이런 위성들이 어디로 이동할지,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다른 위성들 간에 충돌할 확률은 없는지, 네네. 충돌한다면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네. 이런 정보들을 저희는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누리호 4차 발사 부탑재 네네. 위성을 저희가 하나 더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 위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이런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을 직접 우주 궤도 환경 내에서 실증을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감 있는 우주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네.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말씀만 들어도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네, 원래 저는 이제 우주 추진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네. 우주 추진 분야와 초소형 인공위성을 연구에 참여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 기술들이 실제 사회에 쓰이고 네. 사회를 뭔가 더 좋게 만드는 네. 그런 데에 쓰여야 되는데 네. 가장 그렇다면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우주 쓰레기가 우리나라 위성을 가까이 스쳐 지나가면서 크게 뉴스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한 문제들을 보고 우주 쓰레기 문제를 내가 가장 잘하는 기술로 해결을 해봐야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러한 가설들을 여러 개 세우고 직접 해외에 나가서 여러 위성 개발자들, 발사체 개발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많은 이런 개발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우주 쓰레기가 문제란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네. 그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것도 누구나 동의를 하고 있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적당한 제품도 없고 네.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던 때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굳이 비용을 더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때였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우주물체들이 증가하는 추세들을 보았을 때 결국 언젠가는 이런 우주물체들, 우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였고요. 네네. 그런 시장들이 생성되기 이전에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이라던가 네. 궤도 예측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최근처럼 규제가 등장하고 나서 정말 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을 때 네. 이런 시장 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저 별이 정말 별인가 아니면은 인공위성인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는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문 우주로테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